네, 또 질문도 많이 적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상황과 또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공연기획자 PP를 해주시는 분들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요. 함께 한번 진솔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진솔한 이야기 함께 해주시는 두 분 멘토분들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오늘 두 분 함께 모셨는데 이런 그 문화 그쪽 지망하는 친구들 앞에서 또 오늘 함께 해주신 마음이나 또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피디님 한번 또 오늘 느낌 어떠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저는 원래 사실 한 문화 직업 토크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한 15명에서 20명 이렇게 딱 둘러앉아서 뭐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많은 거 보고 되게 놀라긴 했는데요. 우리나라 또 문학의 좋은 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독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 흥미진진하죠? 네. 네, 흥미진진합니다. 사실 오늘 여기 오면서도 굉장히 오늘 어떤 분들 만날까 흥미진진했는데 네, 이 이후에 있는 시간도 너무 기대되고 사실 저는 그 어떤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갈 때 처음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만날 때 항상 흥미진진해요. 설레요. 네, 오늘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많이 설레신 것 같죠? 네. 오늘 설레는 마음들 여러분들 질문과 또 이제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질문은 여러분이 적어주신 질문으로 함께 또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제 또 후반부에는 저희가 이제 직접 한번 질문을 받으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번 또 진행하도록 할 텐데 여기 또 많이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준비하고 있는데 글자 네, 이거 안경 좀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많이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이 쭉 있는데 글자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제가 몇 개 한번 또 골라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진행하신 것 중에 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왜 자라섬에서 축제를 기획하게 되셨나요? 사연에 대해서는 진짜 많이 질문 받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같이 할 텐데 이제 또 옆에 질문은 한국 최초 시즌 14 드라마 방영 비결을 또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근데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두 분께 궁금한 게 또 12년 또 9년 이렇게 정말로 10년 가까운 거장분들이시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비결 또는 정말 이렇게 끈기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 공통적으로 한번 이 질문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답변 들어볼게요. 네. 네, 감독님 먼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꾹 참았기 때문이에요. 네. 인내 정말 중요하죠. 네, 꾹 참고 했고 그 다음에 틀림없이 꾹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했더니 정말 좋은 날이 왔죠. 와, 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날이 언제 오셨어요? 12년쯤에서? 12년 중에 사실은 4년, 5년이 지나고 나면서부터 이제 좀 빛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3년까지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집을 팔았어요. 그 자라섬 페스티벌에 제 집이 사실은 제 집도 아니고 우리 엄마 집이지. 네, 우리 어머니 집을 제가 팔아서 거기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가평에 이사간 지가 지금 10년이 됐는데 사실 뭐 이야기할 때는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위해서 뭐 현지화하고 뭐 그래서 가평에 가서 산다고 말하지만 집 팔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집값 싼 데 가서 이렇게 간 게 가평이에요. 와. 집을 파신 것은 빚 때문에 파신 빚 때문에 파는 거죠.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7년간 신용불량자였었고 네. 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때 당시 18개월 동안 급여를 못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 한 명도 그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마음속으로 쟤 좀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급여 날이 되면 오히려 집에서 돈을 가져와가지고 저한테 대표님 우리가 이거로 삼겹살을 구워 먹고 더 열심히 해봐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되게 감동적이네요. 그러면 이제 문학에 가신 분들이 그런 버티는 것 많이 버텨야 된다, 어려운 날 견뎌야 된다 이런 거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언제까지 도대체 버텨야 될까? 이런 게 사실은 되게 감을 잡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제가 보기에 미니멈 10년은 걸립니다. 네. 10년, 20대 여러분, 네, 30대, 40대까지는 한번 이렇게 기대치를 딱 이렇게. 10년은 걸려야 이게 그래도 초보적인 단계에서의 전문가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 미니멈 10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결혼은 몇 년 차에 하신 거예요? 결혼은 지금 한 지 5년밖에 안 됐으니까. 네, 지금 제가 51세인데 46세에 결혼했잖아요. 네, 사모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네, 그 세계적인 재즈 가수인 나윤선 재즈 가수님이세요. 이렇게 어디 가서 소개할 때 나윤선 남편이라고 해야 사람들이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요. 재즈 가수로서 또 이렇게 같이 하셨는데 피디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었던 비결? 사실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사실 시즌 들어가기 전에 제작 발표라든지 기자분들 종영 후에 질문도 많이 받고 여러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는 배우들의 친화력도 있고 그리고 작가들이 또 글을 재미있게도 쓰고 여러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공감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었던 뚱뚱한 여자가 주인공을 한다는 이제 그거 자체가 공감대였던 것 같고 만약에 지상파 드라마라면 당연히 이쁜 여자가 주인공을 하고 이쁜데도 불구하고 안 이쁜 척을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제목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에 하나 있었죠. 갑자기 중간에 변신하는 거.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는 진짜로 못생겼기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주변 인물들도 정말 탑스타가 아니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쉽게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거가 성공 요인이 가장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가장 평범한 공감대가 가장 큰 역발상이었네요. 네. 근데 처음에 그 역발상을 좀 어떻게 관철시키셨어요? 문화기획자들은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로 관철시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사실 이 드라마를 제가 처음 만든 건 아니고요. 1시즌이 2007년 때 아마 만들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 그 부분보다는 이 기획의 처음에 기획 배경이 되게 웃겨요. 사실 그 당시에 TVN 대표님하고 이 프로그램 만드신 그 PD님하고 홍대 술 먹으러 가다가 그 길거리에서 뚱뚱한 그 여자분이 어떤 남자분하고 막 싸우고 있는 거를 발견을 했대요. 그러면서 야 우리 저런 거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거든요. 네. 와, 10년간 장수 드라마가 이렇게 여러분들 술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해올 수 있는지 또 가장 문학의 중요한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또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의 라이벌은 어딘가요? 또 막대먹은 영애 씨의 또 차별화된 점 무엇인가요? 자라섬만의 경쟁력, 살아남은 비결 이런 거 많이 말씀 주셨거든요. 선생님이 말씀 주신 거랑 좀 연관된 부분이긴 하지만 라이벌, 또 경쟁력, 차별화 이런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고 사실은 이 두 분이 정말로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하였지만 팔로워들은 계속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어떻게 계속 오히려 또 유지할 것인지 또 저도 이들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두 분께도 공통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라이벌은 또 경쟁력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장르의 비결 이런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시즌제 드라마가 가장 힘든 점이 제작되기 힘든 점이 그거예요. 소재예요. 소재가 너무 떨어져요. 왜냐하면 주인공은 하나고 주인공이 바뀔 수가 없어. 물론 바꿀 수도 있지만 막대먹은 영애 씨라는 프로그램 특성상 영애 씨가 일단 주인공이기 때문에 영애를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시즌이 거듭될수록 소재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주변 인물들을 바꾸면서 스토리가 계속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11시즌에 빠졌던 정지순이라는 인물이 13시즌 때 들어와서 라미란이라는 진상과 맞붙어서 진상과의 싸움을 보여준다는 그렇죠. 그리고 똑같이 12시즌에 빠졌던 김산호라는 인물을 14시즌에 데려와서 현재의 러브라인인 이승준과 만남을 대면시킨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소재를 극복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될 수도 있고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정말 이야기는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또 풀어내고 또 인물 간의 관계에 주목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게 나오는 방법이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되게 기대해야 될 것 같아요. 몇 시즌까지 갈 걸로 보시나요? 또 굉장히 중요한 영화는 이런 거 말고 딱 숫자로 한번 몇 시즌까지? 회사에서는 계속 해주길 바래요. 아, 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14 했고 14까지 10년, 9년 됐으니까 적어도 한 30까지는 2, 30까지 좋습니다. 굉장히 넓게 말씀 주셨는데 30까지 간다라고 보시고 여러분 지켜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라섬은 어떠세요? 정말 페스티벌 굉장히 많이 생겼죠. 오늘 이 한필이님 이야기하는 걸 듣고 보니까 자라섬 페스티벌의 최대 경쟁자는 막대 먹은 용해 씨.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글쎄요, 저는 뭐 자라섬 페스티벌의 어떤 라이벌이라든가 이런 것은 외람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잘 만든 페스티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가보신 컨텐츠 부심. 그래서 다른 페스티벌에 좋은 하나의 케이스 사례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안에서 자라섬 안에서의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는 디테일에 신경을 쓸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축제들이 보면 시작해서 끝날 때 아무 사고 없이 잘 끝났네라고 해서 안심합니다. 근데 그건 너무 기본적으로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재밌는 것들을 더 많이 만들고 사람들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제가 안 가져왔는데 자라섬 페스티벌 과자도 있고 자라섬 페스티벌 안에서만 쓰는 냅킨도 있고 이런 굉장히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은 여유가 있지 않으면 축제나 이런 걸 하면서 만들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그런 이노베이션을 해가면서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계속 키워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자라섬 재즈는 저도 갔다 오긴 했는데 어떤 게 가장 좀 혁신의 포인트셨나요? 글쎄요, 저는 예를 하나만 들을게요. 그러니까 모든 축제나 어떤 이벤트나 이렇게 가면 종합 안내소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어요. 근데 그 종합 안내소를 만들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 앉아있는 안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안내하는 사람이 정말 심심해 죽겠네. 누가 좀 나한테 와서 뭐 좀 하나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저기서 누가 나한테 뭔가를 물어보라고 할 때 막 마음이 두근두근해. 드디어 한 사람 물어보라고 오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말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알 수 있고 편하게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거 올해 실제로 그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이렇게 됐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 축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오프라인적인 성격이 강하고 이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더는 쓰리웨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강해서 항상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올해도 그런 면에서 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특히 올해는 또 오래간만에 비가 왔어요. 페스티벌 하는 중에 비가 와서 또
전투력도 또 배가시켜서 그 정도 개념으로 충분히 단련이 돼 있는 스태프들이기 때문에 또 쉽게 극복하면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멋지게 끝내셨는데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내년에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막대원역에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컨텐츠의 성공 비결 또 말씀 주셨는데 한번 좀 컨텐츠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면 뭐 아티스트로서 기획자로서 바라보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뭐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만의 소신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이제 이런 것도 말씀 주셨어요. 사실은 콘텐츠 기획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철학, 소신, 그리고 본질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정말 현장에 계신 또 거장 두 분께서는 이런 콘텐츠의 본질, 또 소신 이런 게 있다면 물론 저희 젊은 이제 지망하는 분들이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해가 좀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소신 그리고 콘텐츠의 본질이 있다면 같이 한번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네. 컨텐츠의 본질 정도면은 거의 한 임관택 감독님 정도 되는 예전에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컨텐츠를 만들면서 때로는 기획을 하면서 매 시즌 기획을 하면서 본질이 뭐지? 뭐 때문에 이걸 하는 거지? 라는 건데 결국은 즐거움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사실 사람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어울러가는 세상인데 그 세상 안에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만들면서 콘텐츠를 만들면서 행복하고 그거를 봐주는 사람이 행복하다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콘텐츠가 가지는 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콘텐츠의 본질이 사람들을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영향력에 있는 것 같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감독님은 어떠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재즈 페스티벌이다라고 했을 때에 물론 이제 재즈라고 하는 장르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음악 축제를 만드는 것에 가장 유리한 장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 전 세계에서 음악 축제 중에 가장 많은 숫자가 재즈 페스티벌이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 근데 이 재즈 페스티벌을 놓고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제가 예술가가 아니에요. 네, 저 예술가가 아닙니다. 영화를 이야기하고 할 때는 예를 들면 영화는 일정 부분 아니 상당히 많은 부분 감독의 예술 세계가 나타나죠. 그렇지만 축제는 제가 예술 감독을 겸하고 있고 총감독이지만 그것은 저의 예술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본질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또 멋지게 또 배열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그 콘텐츠 자체는 제가 만든 콘텐츠가 아니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프로그래밍을 할 때 예를 들면 네, 항상 우리가 접하는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중성을 재즈를 이야기할 때 대중적인 한계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럴 때도 저는 나름대로 갖고 있는 몇 가지 원칙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사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그 밴드를 그 음악을 아는 사람이 10명도 안 돼요. 10명도 안 돼도 그것이 동시대에 굉장히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해서 아주 핫한 그런 음악, 커팅 엣지한 그런 음악이다라고 하면 바로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페스티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관객들 그리고 그런 아티스트나 그런 밴드나 이런 음악들은 페스티벌이 아니면 소개될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과감하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또 이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일들을 직업으로 가지실 수도 있으니까 기회가 돼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뭐냐면 이 기획을 이렇게 관련된 일을 하고 뭐 저도 굉장히 경계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기획하다 보면 기획병이 걸려요. 네, 예술을 하다 보면 예술가병이 걸립니다. 근데 예술가가 예술가병 걸리는 건 그렇지 개인적인 문제니까 관계없어요. 그 민폐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기획자가 기획병에 걸리게 되는 순간 정말 많은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기획자가 갑자기 예술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갖게 될 때 되게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지만 네, 여러분 나중에 아마 이해가는 시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 이해 안 가지만 무슨 말인지 적어 놓으시면 언젠가 좋은 날 기다려올 거라 생각합니다. 컨텐츠의 본질의 소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 두 분에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지만 저에게 굉장히 필요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컨텐츠 기획자도 말씀 주셔서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두 분에게 해당되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컨텐츠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나요? 이런 거랑 이런 문화계에서 꼭 나오는 질문이 트렌드를 어떻게 읽나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감독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건 대중적으로 먹히지 않아도 내가 믿으면 가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적절한 균형도 있고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고 트렌드를 어떻게 읽는지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또 여기 주시면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쉬워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획회의하기 전에 항상 작가들하고 같이 이제 아이디어도 회의하고 기획회의하고 항상 대본 회의를 하는데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접하는 세대가 다양하고 그리고 젊은 세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홍대를 제일 많이 가요. 홍대 정말 그냥 술 먹으러 많이 가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핫한 데 가서 먹고 정말 뭐 마시고 놀기도 하고 그리고 그 부분 말고는 뭐 많이 접하죠. 예를 들어서 뭐 애니메이션, 영화 뭐 이런 부분들도 그런 것들 당연히 봐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런 이외에 뭐 게임, 모바일 게임 다운받아서 게임도 하고 그리고 잡지 많이 보고요. 잡지 특히 패션 잡지들 보고 인성적인 그 소양은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이외의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의외로 보면 굉장히 쉬울 수 있는데 너무 쉽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또 간과하기 쉬운 부분일 수도 있겠죠. 정말 다양한 콘텐츠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또 이런 콘텐츠 접하기 굉장히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또 많이 접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렌드는 어떻게 읽으세요? 같은 맥락에서 같은 부분인데 사실 트렌드 사실 아까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잡지도 되게 많이 보고요. 네. 홍대 가서 좀 사람 구경도 좀 하고 그리고 TV에서 요새 애들이 어떻게 입는다더라 아이돌이 어떻게 뭐 밖에 공항 패션이 어떻고 네. 연예 기사도 많이 접하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그 방송사다 보니까 그 안에 대부분 돌아다니는 뭐 연기자, 배우, 가수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담당자분들도 많고 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평소 자기보다는 조금 더 젊게 하고 다니려고 하는 부분들은 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같이 동화되는 거죠. 네, 젊은 문화를 많이 그렇죠. 그럼 저 여기 계신 분들은 더 굉장히 좋은 환경에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나이가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감독님은 어떠세요? 뭐 좋은 아이디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갈구하게 되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 5, 6회 정도 이렇게 페스티벌 하고 뭐 그 전에 일할 때는 난 정말 뛰어난 기획자인가 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나 정말 능력이 탁월하며 이 기획자로서의 이 자질이 정말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기획을 하는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지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기획하고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대부분 다 나름대로 한두 가지 멋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나 이거 하면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요즘 트렌드는 이거 같은데부터 시작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다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저 열심히 듣습니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줘요. 다 이야기해줍니다. 그거를 듣고 이게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만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현실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보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그 중에 대놓고 안 되는 거, 그리고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될 때 주변 사람들과 협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생기게 되고, 트렌드도 같은 맥락에서, 물론 이제 트렌드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아까 한 PD님 이야기한 것처럼 많이 이런 뭐 매체나 이런 것들 이제 보는 건 중요하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사람이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도 제가 보기에 변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 것에 가장 근간을 이루고 생각하면 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트렌드는 만들면 돼요. 잘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뭐, 얘기 들어보고 만들면 되죠. 만들지 말고. 마지막 웃음이 할 테면 해봐라 막 이런 느낌이셨는데, 말씀하신 것도 이제 그 한 PD님과는 또 반대 측면에서 오히려 새로운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에 집중해라. 또 동시에 또 새로운 거를 많이 또 접해라.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또 동시에 저희가 같이 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컨텐츠의 성공 비결, 또 그리고 컨텐츠 기획자로서의 본질과 이런 얘기를 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지망생들이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뒤늦게 관심이 생겼어요. 뭐 김정은님, 축제 기획자가 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제일 생뚱맞고 그죠? 제일 많이 나오는 또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드라마 PD가 되고 싶어서 싶은데 청춘들에게, 드라마 PD를 접하신 청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 정민 씨 뭐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큰 질문이어가지고 또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받으신 또 질문들일 것 같거든요. 여기 또 지망하신 분들이니까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부탁드릴게요. 드라마 PD가 되기 위한 방법. 사실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공급은 없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참 너무 논리가 원칙적으로 좀 얘기를 드려야 되나? 사실 방송사에 입사해서 드라마국을 입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밟아가는 게 뭐 가장 첫 번째고요. 아니면은 제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곳에 뭐 계약직이라든지 아니면 프리랜서라든지 방법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들어와서 프로그램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차츰차츰 발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드라마만 제작하는 그런 제작사죠. 드라마만 제작하는 제작사에 입사를 해서 거기서 또 발전을 해 나가는 방법도 있고요. 예전하고 사실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큰 회사에 들어가서 PD가 돼야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열려 있어서 그런 빗장들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정말 예전에 PD 되는 방법이 너무나 천편일률적이고 좁아서 어려웠었는데 이제 정말 다양한 길, 또 다양한 수요, 요즘 1인 방송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길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어떠세요? 네, 방송 제 영역은 아닙니다만 저도 기억이 막 나기 시작하는데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려고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방송국과 모든 언론사와 모든 광고 대행사에 제가 다 시험을 봤어요. 한 번도 붙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 나중에 하다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방송국에 넘어가서 일을 하고 싶어서 교육방송에 카메라맨까지 가서 시험을 봤어요. 카메라맨에 가서 붙었어. 카메라에 대해서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면접 때 가서 제가 그러면 그때 당시 면접하는 분이 자네는 PD도 왔어야 맞는 것 같은데 왜 카메라를 왔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지금 좀 바꿔주시면 안 되나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떨어졌죠. 실제로 근데 지금도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이 세상이 그 사이에 변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72초 그 드라마 요새 굉장히 많이 히트치고 있잖아요. 그 72초 드라마 만든 회사 사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한 친구가 저희 스텝이었었어요. 다라섬 페스티벌에서 3년 동안 일을 한 직원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나가서 멋진 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새로운 또 삶을 살고 있고, 처음에 저희 회사에 와서 일을 하러 왔을 때부터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독립해서 나중에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어쨌든 크게 보면 문화예술 안에서 그런 것들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세상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나의 고정적인 그런 그 관념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 썩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같은 맥락에서 축제도 네, 저는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가장 권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네, 일단 가서 자원봉사를 해보세요. 축제에 가서 열심히. 네. 자원봉사. 자라섬 페스티벌 자원봉사 언제 모집하죠? 자원봉사 모집하죠. 우리가 한 자원봉사 하기 위해서 7대1, 8대1 정도의 경쟁률을 들어야 됩니다. 야, 그렇군요. 근데 제가 여기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원봉사 하는 친구들이 7월 달쯤에 처음 만나요. 7대1, 8대1 경쟁률을 들고. 그때 제가 인사합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얻어갈 수 있는 것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프라이드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축제에, 이 이벤트의 일원이 돼서 성공적으로 됐을 때 공유할 수 있는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얻어갈 수 있는 것은 친구를 얻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지나쳐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겨서 제가 주례를 3번이나 섰어요. 자원봉사를 연애해서 결혼해서 친구로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얻어갈 수 있는 것은 경험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축제에 관심이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되겠죠. 네 번째 얻어갈 수 있는 것은 티셔츠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자신 있게 줄 수 있다라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티셔츠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이 4박 5일을 같이 보내고 어떤 사람은 티셔츠 한 장만 달랑 들고 집구석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 4가지를 다 가지고 가면 심지어는 평생의 반려자까지 데리고 가는 상황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는 방법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이래서 하는 거죠. 누구는 같은 시간 4박 5일 안에 4가지, 어떤 사람은 티셔츠 한 장을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 다른 시각으로 시간 보내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삶의 또 토각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네. 아주 그냥 이래 저 얘기 하려고. 네, 좋습니다. 그냥 정말 구체적인 방법론까지도 또 말씀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지망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질문하시는 또 질문 중에 하나이고, 또 실제로 이런 큰 방법론에서 말씀 주셨다면 지금 여기서 나가면 당장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지금 right now 오늘 내일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도 사실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연관되는 질문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이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나 영화 이런 것도 항상 나오는 건데, 이런 거랑 뭐 단기적으로 해야 될 거 또 잠깐 말씀 주시면 저도 굉장히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마지막 지망생분들에게 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드라마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블랙미러라는 영국 그 드라마가 있거든요. 이게 시즌 2까지 나왔는데, 시즌 1의 내용이 3가지 에피소드 3개, 그 다음에 시즌 2가 3개예요. 시즌 2보다는 1이 더 재밌어요. 제가 이거를 왜 봤냐면은 추천을 해줘서 보긴 봤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고 짧아요. 사실 스토리가 하나당 40분? 40분도 안 되나? 그런 스토리가 3개 다 각기 다른 내용들인데, 시즌2도 뭐 나름 재미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사람의 발상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좀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 발상이라든지 이거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또 느끼실 거예요. 블랙미러. 네, 블랙미러 드라마 말씀 주셨고, 지금 해야 할 게 있다면 뭘 하면 좋을까요? 장기적으로. 사실 머릿속에서는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이고 너무 뻔한 말인데, 뭐 책을 읽어라 이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인문학적인 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놀아야 된다라고, 놀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놀지 못하면은 다른 걸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 공부 뭐 이런 거 다 기본적인 거로 다 중요하겠지만,
정작 본인이 놀지 못하면은 남을 행복하게, 남을 기쁘게 만드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프로그램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요. 노는 거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건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실 것 같긴 하지만 대표님이 말씀하신 건 제대로 노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남들 노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기쁨을 느끼는, 진짜 즐거움을 느끼는 자기만의 놀이 방법 찾아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감독님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그 책을 뭐 하나 추천하려고 하니까 이게 제가 쓴 책 추천하려고 하니까 네, 그 작년에인가요? 제가 그 쓴 책이 있어요. 빨간 책. 네, 빨간 책인데 네. 이 청춘은 찌글찌글한 축제다라는 책입니다. 네. 이게 뭐 예전 작년에 나왔을 때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로 됐던 책이긴 한데 네, 오늘 사실은 다 못한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 축제에 대한 이야기와 저의 생각 같은 것들이 사실 이 책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세요. 안 사봐도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쓰고 꽤 잘 쓴 것 같아요. 재밌어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아까 이제 지금 당장 뭘 할 건가, 나가서 뭘 할 건가를 이야기하면, 네, 지금 한 PD님 이야기한 것처럼 나가서 재밌게 노세요. 굉장히 중요하죠. 재밌게 지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하는 거 연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잘 들으세요. 네,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삶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 찾는 것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까지 또 말씀 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콘텐츠 기획자 성공 비결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될 수 있는지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커버해봤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신 점들, 이제 또 실질적인 점들이 또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10여 분의 시간이 남았는데 한 3-4분 정도 한번 또 질문 받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질문 못 받는 거 우선 양해의 말씀 또 부탁드리고요. 질문 한번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가운데 남성분 드셨습니다. 한번. 동생홍보에서 온 강성찬이라고 하는데요. 인재진 기획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말씀 중에 이제 인생에서 아니면 회사나 이런 데서 훈을 이제 참아라고 하셨다는데 그래도 본인께서 절대 참지 못했다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안 참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의 인성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뭔가요? 글쎄요, 난 특별하게 안 참은 거 없는데 이건 참으면 안 되겠다 싶은 건 배고플 때 밥 먹고 이런 거 네, 잘 먹어야 돼요. 네, 잘 먹어야 되니까 그런 건 참으면 안 됩니다. 본능에 가까운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참으면 안 되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저는 사실은 요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리 잘해요. 내가 만들어 먹고도 깜짝 놀란다니까 이렇게 맛있다. 그래서 그런 건 참지 마시고 사실 아까 제가 사원을 2가지 이야기했는데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부연 설명 하나 드릴게요. 안 되면 말고라고 하는 말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꾹 참고 열심히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생각같이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꾹 참고 열심히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바리에이션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굉장히 사고를 조금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안 되면 말고를 이렇게 받아들이셔야지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바로 포기해야 돼. 이 이야기 아닙니다. 맞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참지 못할 정도로 정말 어려웠던 순간, 이런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이셨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 전 별로 기억나는 거 없어요. 네. 기억나는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누가 나한테 억지로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서 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거 없어요. 네. 12년 동안 하시면서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없을 텐데도 이런 생각과 마음을 하신 게 너무 그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굉장히 빨리 잊어버립니다. 네, 굉장히 빨리 잊어버려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스트레스를 아주 덜 받는 스타일의 인간이에요. 아까 집 하신 건 기억 안 나요? 그건 기억나지. 네. 돌아서면 바로
바로 잊어버려요. 네. 사실 이게 콘텐츠 기획자 또 가장 또 중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뒤끝 없는 거. 감독님, PD님 어떠셨어요? 진짜 힘드셨던 순간 정말 그만두고 싶다 막 이런 순간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보면은 사실 70명, 80명 때로는 뭐 100명 정도 가까이 이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장에 나와서는 선장 역할을 해야 되고 연기자들한테는 뭐 연기 지도도 해야 되고 뭐 저기 스케줄 시간 관리도 해야 되고 하는데 뭐 정말 도망가고 싶다 막 이런 적 굉장히 많았는데 오히려 책임감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는데 잊지 못하는 기억이 하나가 있어요. 이번 시즌 그 12회 내용 중에 하나가 갯벌에서 저기 내용이 한 회차 전체가 갯벌 내용인데 그 처음에 갯벌 찍으러 전날에 내려가서 장소 전체 헌팅을 해야 되니까 답사를 해야 되니까 내려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장소 이동 없이 여기서 한 3일 하면은 다 찍을 수 있겠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딱 새벽 6시에 배우들 스태프들 다 도착해가지고 세팅 다 하고 나서 9시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투기가 휙 날아간 거예요. 근데 이게 서울에서는 들을 수 없는 너무 큰 소리였던 거죠. 알고 보니까 거기가 대한민국에서 모든 전투기가 모이는 전투기 사격장 바로 옆이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는데 하필이면 그 주가 어떤 주였냐면은 얼마 전에 국방부 장관이 그 판문점 가서 회담 마치고 와서 딱 그 바로 다음 주여서 한참 우리나라에서 전투기 많이 날아다니는 그때였었어요. 그렇게 해서 화가 났지만 일단 참고 다른 장소를 섭외해서 이제 그 다음날 찍었는데 갯벌이 너무 빨리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나중에 뭐 보시면 뭐 저기 다운받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갯벌 중에서 마지막 씬이 총 갯벌이 8씬인가 그랬는데 갯벌 불 빠지자마자 바로 들어가 찍었는데 마지막 장면 그 영애하고 조덕대사장이 서로 싸우는 장면에서는 갯벌 물이 막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거의 스태프들 거의 100명 정도가 너무 위험에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때부터는 제 목소리 올라갔고 막 빨리 소리 막 지르면서 막 안 좋은 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위험하게 촬영했던 왜냐 안전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다 못 찍으면은 그 다음 주 방송을 못하는 또 위급 상황이어서 굉장히 화도 났지만 또 책임감 때문에 참아야 했던 기억.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네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또 제망님들은 또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건 것 같아요. 이런 일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또 한번 질문 받아보도록 할까요? 네네. 한번 두 분 정도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감독님 한 분 지정해 주시고 PD님 한 분 지정해 주시고 한번 마무리해드릴게요. 감독님 먼저 한번 질문하실 분 한 분 정도만 느낌 오시는 분들로. 네, 우리 저 뒤져야 하는 여자분. 네, 지금 여자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셔도 들리니까요. 네. 저는 감독님 말고 PD님께 질문하고 싶어요. 불자지 그냥. 네. 저는 막학기를 다니고 있는 4학년 학생인데요. 조금 직접적으로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전 너무 TVN이 가고 싶은데 어떤 색깔을 가져야 뭘 해야 어떻게 하면 TVN에서 저를 뽑을 수 있을까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되게 다 똑같은 스펙 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뽑아주실까요? 이 돈을 받은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 네. 이게 사실은 제가 뭐 인사 담당자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뭐 세세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TV에는 좀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PD 오디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색깔을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 설명회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 논술하고 기획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 발표가. 요거는 이제 좀 딱딱한 얘기고요. 그리고 두 가지에 사실은 직원으로 들어오느냐 아니면은 계약직이든 프리랜서로 들어오느냐 두 가지 길인데 첫 번째는 무조건 뭐 시험 신입사원 아니면은 그 인턴 두 가지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고요. 이제 두 번째는 계약 프리랜서 이런 부분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공고가 나가면은 이제 PD하고 개인 면담을 하면서 면접을 보게 되죠. 근데 항상 보면은 저도 많이 사람을 뽑아 보기도 했고 뭐 신입사원
거기 면접장에 나가보기도 했고 뭐 많이 해봤는데 보통 들어오는 친구들 보면은 독특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학교 때 저는 공부만 했을 것 같다라는 사람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들어가면 수다쟁이도 있고 말도 정말 잘하고 노는 것도 정말 잘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사고방식도 약간 이상한 좀 어떻게 그러지 약간 그런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뭐 대학생이라든지 프리랜서 그런 PD들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밝고 와서 아 얘는 정말 잘할 것 같은데 라는 사람이 느껴지는 거는 이거 금방 어울리겠는데 금방 적응하겠는데 와서 그냥 뭐 며칠만 지나면 뭐 금방 우리 저기 흡수되겠는데 흡수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이 정말 여러 사람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느냐 그거를 어필하는 순간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스펙이나 종이보다도 얘는 조금만 지나면 잘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독특한. 대부분 다 그래요. 네, 친화력. 네. 네네. 피디님도 되게 독특하신 것 같아요. 엄청 독특하시거든요. 배우를 지망하시는 또. 네. 여기서 평범하진 않죠 사실. 네, 그러니까요. 네, 딱 처음 뵈자마자 느꼈습니다. 내가 궁금해가지고 치딩을 못했어. 네. 감독님은 또 반대 입장에서 또 하실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은 지원생들이 또 이제 이런 입시나 이런 또 뽑히는 거에 또 몰입되게 돼서 이런 거 진짜 궁금해요. 아니 근데 그 막 일부러 꾸며가지고 그게 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얘가 좀 독특한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그 가장에서 되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말하면 뭐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소위 말해서 선수들은 딱 보면 압니다. 네, 딱 보면 알아요.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실제로. 네. 딱 봤을 때 어떠세요? 그래서 뭐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네. 나한테 질문하라고 했더니 여기다 질문. 진짜 독특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좋고요. 두 번째 또 이제 입사에 관련된 질문까지 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PD님이 한 명, 네,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분 했으니까 남자분. 네, 앞에 남자분은 가볼게요. 네, 24살 공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문화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문화란 게 되게 다른 타 직업군에 비해서 정형화되지도 않고 뭘 해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도 되게 많이 받는데 그 두 분께서 그런 직업을 선택하실 때 어떻게 확신을 가졌는지 내가 이 직업에 맞다 아니면 다른 거 단계를 밟아서 타 직업군에 가지 않고 문화라는 직업에 어떻게 올인할 수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맨 처음 질문과 연관된 것 같은데 문화 쪽 직업 하시다가 그만두시거나 전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거든요.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일 내일이다. 계속 해야겠다. 실제로 저는 93년도에 회사를 처음 만들었어요. 29살 때 회사를 처음 만들어서 지금 23년째 본투비 대표죠. 네, 대표로 계속 살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29살에 93년 이때 회사를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벤처 이런 개념이 이렇게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음악에 관련된 일을 어쨌든 하게 됐고 그곳에 그 연원을 따지면 학교 다니면서 밴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색소폰을 불었었는데 뭐 전혀 음악적 재능이 없는 것을 확인해가는 과정이었을 뿐이었는데 근데 음악 주변에서 뭔가를 일을 하고 하는 것이 되게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창업 후에 형국의 길로 접어들어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한 번도 내가 이걸 그만둬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 외에 나중에 여러분 혹시 제 자료 좀 찾아보시면 택시 운전부터 시작해서 오뎅 장사까지 굉장히 다양한 직종에 종사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음악일에서 발을 빼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특히 대중음악 관련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비대중적인 재즈 관련된 일을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고 언젠가 멋진 날이 올 거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강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매일매일 즐겁게 일하려고 애썼고
그리고 어느 세월의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니 정말 아무도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었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렁이도 논두렁 넘는 재주가 있다고, 이거 계속하면 노하우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연스럽게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기획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네, 사실 믿기 힘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말 한 번도 음악에 대해서 다른 걸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게, 사실은 이게 컨텐츠 기획자의 또 신념이자 아티스트로서의 또 마인드가 아닐까라고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네, 피디님,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환경 변화 적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환경이 바뀌고 하면은 그 환경이 굉장히 빨리 적응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문화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화는 변하지 않거든요. 본질이 변하지 않는 건데 사실은 겉은 계속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문화는 변하지 않으면서도 때로 변하기도 한다. 제가 하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 씬에 촬영을 할 때 추석 연휴 때 촬영이었어. 마지막 회 촬영이었어. 17회 마지막 회 촬영이었는데, 그때 김하중이 놀러를 왔어요. 김한숙이랑 본인이 친하기 때문에 그 송편을 좀 싸들고 와서 커피랑 해서 왔어요. 에피소드인데 놀러를 왔어요. 근데 평소 같았으면은 김한숙이 어차피 우리 극 중에서 대사 자체가 러브라인이 있으니까 뭐 김산호하고 이승준이라는 배우 둘 사이는 뭐 삼각관계니까 나한테 와 그러면 뭐 너한테 갈 수가 없어 이런 류의 대사들이 있잖아요. 평소에는 원래 우리 김현숙, 이영애는 원래 저런 캐릭터고, 그리고 두 남자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배우들이 그 김현숙한테 그 남자한테서 그만 멀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대사가 들려도 아무렇지 않게 했는데, 옆에 김하중이 서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못 듣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하중은 누가 봐도 이쁜 여배우고, 근데 여배우가 서 있는데 김현숙이 어쨌든 뚱뚱하고 못생긴 배우인데 거기서 그런 정말 로맨틱 코미디물에 나올 법한 그런 연기를 하고 있으니까 미치겠네. 근데 사실은 그게 적응이거든요. 사실은 환경에 대한 적응이거든요. 그 전에는 내가 이미 적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대사, 이런 뭐 연기를 하더라도 그래 우리 배우니까 이런 연기를 계속 했었으니까. 근데 환경 하나 조금 달라진다고 해서 내가 어색함을 내가 느끼고 그걸 또 농담식으로 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느꼈을 때 적응, 환경에 대한 적응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문화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또 같은 맥락에 생각할 때는 또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콘텐츠는 본질을 지키면서도 빠르게 적응해야 되는 또 숙명적인 직업인 것 같습니다. 오늘 문화직업 토크 콘서트 문화인 비긴즈 함께 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또 정말 작은 또 태핑 포인트자 기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 지망생들에게 한 말씀씩만 이제 또 조언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다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여기 일단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이런 자리를 저는 사실 예전에 이런 자리를 스스로 찾아오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셔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 어떤 얘기를 들어볼까라고 하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벌써 어느 정도는 하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올라오신 것 같고, 오늘 여기 감독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도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부분은 또 담아가시고 어떤 부분은 또 뭐 생각할 기회도 가지셔도 되고 그런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앞에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네, 정말 어떤 멋진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을지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엄청난 가능성들을 안고 살고 있거든요. 네, 시간을 굉장히 아껴서 쓰시고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고 또 한 가지 영역적으로 꼭 대한민국에서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전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생각만 심하게 하면 거의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시고 꿈꾸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일들 머지않은 시간 내에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문화인을 꿈꾸는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계셨는데 언젠가 여기 있는 분들이 또 한 컨텐츠의 또 전문가, 또 기획자가 되어서 이 두 분 앞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뵙노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또 기억하고 격려해 주시는 또 몇 년 후의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화지가 동고선에서 받으셨던 많은 영감과 많은 지혜 또 많은 교훈들 함께 나누면서 멋지게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회를 맡은 마이클 빅터 한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